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메갈로이어스에서 민사법 강의하고 있는 정현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사실 현장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민법을 혼자 벽에 대고 말하다가 중간에 반갑게 와주셔가지고 비록 등록하신 분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인원이지만 그래도 민법 강의를 아주 가열차게 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15회를 했는데 민법을 13회를 잡아놓고 15회를 했는데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추세면 올해는 16회, 17회 해야 될 것 같아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너무나 그 뼈를 깎는 심정으로 안타까웠지만 선택형 강의하면서 제가 그 이론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거 좀 줄였어요. 좀 줄였고 올해 기본 강의, 선사기 강의도 비슷한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설명을 하지만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약간 TMI인가 이 강의에서는 그렇지만 뭐 데일리 테스트를 풀면서 다시 복습을 막 다 해주고 2번씩 막 하고 그랬는데 또 그걸 믿고 본인들이 복습을 안 하는 어차피 역효과도 있고 해가지고 한 번만 확실하게 얘기하는 스타일로 가서 왜냐하면 이게 보강이 자꾸 이게 뭐 그 무슨 세금화 돼가지고 보강 당연히 하는 것처럼 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 나름의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 13회로 끊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여서 13회 하고 2시간 반 정도를 좀 더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문항수가 지금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민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쌓인 문제가 1000문제였고요. 변시 변모 합쳐서 그럼 지문은 5000개가 됐습니다. 중복 지문이 물론 있지만 그리고 뭐 그와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는 선택형을 공부할 때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민법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을 좀 다 드렸어요. 그래서 민소는 지금 강의 회차도 짧은데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민법은 한 30분 정도 했나? 오리엔테이션은 30분 했는데 그게 공개 강의니까 그럼 집에 가서 좀 민법 선택형 오리엔테이션 들어주시고 다만 이제 민소법에만 해당하는 내용을 한 5분, 10분 정도는 뭐 5분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강의의 진행 방식이라든지 그건 알려드려야 되니까 민사소송법은 지금까지를 모았더니 절반 정도, 딱 501문제가 됐습니다. 사과 문제 먼저 드리면은 이 책을 내면서 사실 출판사에 제가 좀 뭐라고 화를 냈는데, 맨 앞에 있는 도표가 좀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뒤에, 사실 오늘 많이 안 오실 줄 알고 지금 모자랄 수가 있는데, 이따가 지금 뒤에 다 없어졌죠, 아마. 지금 인원보다 많이 오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왜냐하면 지금 요즘 시국이다 보니까 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따로 제가 요청을 해서 오늘 받아서 이제 출력을 해놨고 파일도 이제 뭐 게시판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 안 되는 수치의 통계표조차 틀리게 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죄송하고 저는 이제 출판사에 화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요 어쩜 그렇게 하기도 힘들 텐데 맞는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어쨌든 501문제고 근데 이제 진도는 앞에서부터 그냥 그대로 나갈 거예요. 정말 아주 약간의 예외로 조금 뒤에 걸 뭐 땡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렇게 따지면요. 501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작년하고 민서는 똑같이 애초에 보강 아닌 보강으로 그냥 여러분 뭐 5회 강의로 뭐 결제를 받고 그냥 6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미리 보강을 말씀드리면 일요일까지 그냥 갑니다. 그래서 토요일 하고 좀 힘드시겠지만 화수 목금 토 일 해가지고 일요일은 오후 강의입니다. 또 저녁에 하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토요일 일요일 사이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주말인데 저녁에 강의 듣고 가서 또 교회 다니신 분들 아침에 교회 갔다 그냥 와야 돼요. 거의 그 정도로 조금 바트게 돼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정모함은 뭐 당연히 그거는 그래도 보강이기 때문에 인강으로 넣어드립니다. 현강에 오신 분들은. 그래서 뭐 오기 싫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넣어드릴 테니까 일요일 강의는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다시 공지가 가겠지만 오후 1시 반이에요. 그건 저녁 강의가 아닙니다. 공지가 다시 가겠지만 자 그러면은 OT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택형 강의는 어때야 하는가? 그거는 강사의 다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형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와 동의어예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민법 때도 얘기했지만 선택형 강의는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첫째는 선택형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형 강의라고 해놓고 내 마음에 드는 문제 몇 개 풀어주면서 법리 설명으로 막 30분 보내고 이러면 지문을 못 만나잖아요. 사실 누가 대단히 심오한 걸 몰라서 선택형을 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얕은 지식인데 없어서 틀리는 게 선택형이거든요. 그러면 1번의 명제에서 도출되는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모든 지문을 다 본다는 거예요. 민법에서 해냈어요. 예. 속으로 잠깐 박수를 주시고요. 상관없어도. 다 봤다는 거예요, 지문을.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려면 중복 지문을 뭐 그냥 기가 막히게 지워야 되는 거고 근데 중복 지문 중에서 표현이 달라지거나
조금 애매해지거나 약간 응용이 되면 제가 또 읽어요. 또 읽고 그 다음에 가끔은 뒤에 나오는 중복 지문이 더 문장이 완벽하면 앞에서 중복이라고 지우고 뒤에서 하니까 나 이거 본 기억 없는데 그래도 제가 지우라면 그냥 지우세요. 무조건 지우고 금방 뒤에서 나오는 것들 아니면은 뒷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건데 앞에 나온 것들 그냥 지워버릴 거예요. 중복되는 것들. 그래서 선택형은 뭐 중복 지문이니까 잠깐 나왔는데 선택형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500개의 문제의 지문은 사실은 2,500개거든요. 중복을 빼야 되겠지만 이걸 다 볼 거예요. 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다 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셔야 되고 두 번째 명제는 반대 명제예요. 선택형 강의는 선택형스러워야 되지만 두 번째로 선택형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럴 거면은 그냥 지문 기계처럼 제가 딱딱딱딱 해서 별표해주고 그냥 외우고 넘어가면 되는데 맥락 없이 그렇게 하면 외워지지가 않고요. 이 지문 중에 보석이 숨어 있어요. 민법 강의 들으면서 많이 경험하셨죠? 전해 선택형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대로 사례형이나 기록형에 출제됩니다. 그거는 배점이 커진 거예요. 선택형에서 작은 배점에서. 그래서 큰 함의를 담고 있는 최신 판례나 너무나 중요한데 이상하게도 선택형에만 되게 폭탄처럼 딱 위치가 돼 있고 사례형 기록형에서 변시에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거. 이거는 100% 출제돼요. 앞으로 1, 2, 3년 내로 반드시 출제되고 실제로 그렇게 적중을 해왔어요. 물론 그중에는 변모 사례형 기록형에 이미 선을 보였던 것도 있고 거기에서조차 조용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의 구별시력은 크지 않고요. 어쨌든 여러분은 사례형 기록형에 나오는 진짜 실력이 필요한 지문을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냥 설명하면서 중요 지문이다, 보충 지문이다, 빈출 지문이다. 보통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보충 지문은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고 출제돼도 정답 결정력이 없을 걸로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충 지문만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라는 말씀을 민법할 때 드렸고요. 그 보충 지문을 다시 세분화하자면은 보충 지문 아주 중요한 지문이거나 민법 기본 실력의 근간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식에 출제됐기 때문에 골치 아프지만 봐야 되는 지문을 보충 지문이라고 부르는데 그 보충 지문 중에는 심상치 않은 것과 그냥 허접한 걸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심상치 않은 건 뭐냐 하면 최근에 자꾸 나온다. 그 다음에 여러 번 나온다. 이 중요하지 않은 게 얘는 객관식 전용으로 아주 그냥 자리를 잡았구나 하는 것들은 제가 보충 지문이지만 꼭 좀 챙겨두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게 아닌 것들 그냥 어쩌다가 구색 맞추려고 등장했고 사라지거나 미쳤다고 나오더라도 절대 정답 결정력이 없을 가능성이 99%인 지문들은 여러분 보충 지문 표시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충 지문을 뭐 특이한 색깔, 파란색이나 이런 걸로 표시를 하면서 그 와중에 2개 정도로 구별을 해서 그중에 챙겨야 될 거, 챙길 필요 없는 걸로 나눠서 그 보충 지문은 챙겨야 될 것과 챙겨야 되지 않을 걸 통틀어서 어떻게 가느냐? 지금 보고 안 보는 거예요. 지금 보고 안 보고 나중에 찬바람 불 때 한두 번만 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민법이나 민소법 실력 향상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찬바람 불고 한 번 더 볼 때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보충 지문 중에 챙기라고 하거나 굳이 지문을 읽고 있던 것들. 정변이 읽었다. 정변이 보충 지문이지만 보라 그랬다. 하는 것들은 그때 가서 꼭 보시고 한 번만 더 보시고 내가 그냥 보충 지문이 넘어갈래 하는 거는 그때 가서 안 봐도 되고 봐도 되는데 저보고 굳이 권하라면은 안 보는 쪽을 권합니다. 굳이 우리가 양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자, 정리되셨죠? 보충 지문은 두 종류가 있고 그래도 찬바람 불 때 챙기라는 것과 그 다음에 보지 말라는 거. 그리고 제가 찬바람 불 때 챙기라는 거는 늘 연말 초록으로 나눠드리긴 해요. 12월 정도에 조금 땡겨야 될 것 같아요. 12월 초? 그래가지고 한 10페이지, 20페이지 정도 돼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 특집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것들을 제가 고르는 기준은 보충 지문 중에 뭔가 최근에 심상치 않았거나 그래도 2번 이상 나온 것들을 제가 골라서 드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겁했죠. 그거에서 많이 나왔어요. 객관식이. 그래가지고 참 이게 그러니까 보충 지문 중 챙겨야 할 것들은 꼭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매년 곁에 두고 매달 곁에 두고 회독할 때마다 5번, 6번 봐봤자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빨리 지금 기본 실력이 완성이 돼야 돼서 그 보충 지문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외에 중요 지문은 뭔가요? 언제나 사례형 기록형에 나와도 전혀 손색이 없는 매우 실력의 근간을 이루는 지문을 중요 지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 지문이라는 워딩을 안 써도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주로 여기서 별표로 하라 그럴 거예요. 별표 하나, 별표 2개.
까지 있습니다. 지금 파이널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3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1개, 2개고 2개 중에는 뭐 강력한 예상 문제들이나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빈출 지문은 중요 지문, 보충 지문, 중요 지문 중에도 빈출 지문이 있고 보충 지문 중에도 뭐 빈출 지문이 있는데 제가 주로 굳이 말하는 거는 약간 보충 지문 쪽에 가까워요. 보충 지문인데 너무 자주 나온다. 이런 것들은 약간 주로 순수 객관식용으로만 나온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빈출은 빈출이라고 좀 써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소법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분류 방법이 민법과 똑같은데 차이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민소법은 보충 지문의 범위가 좀 넓어요. 그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민법은 민법 실력을 완성하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작업이고 깊은 작업이다 보니까 사실 그게 완성이 되면 그걸로 민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다 먹고 들어가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민소는 기본 실력이라고 하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민법과 연동되거나 기판력, 변론주의, 상소이익 등등과 같이 특유의 법리를 구성해서 이해도와 논리가 필요하고 사례에 출제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민소 기본 커리큘럼 안에서 그러니까 사례형에 출제될 수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조문 뭐게? 라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얕은 수준인데 나름 중요한 지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 지문과 중요 지문의 경계가 좀 불명확해서 민법이라면은 보충 지문이라고 말할 건데 제가 민소기 때문에 중요 지문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거 별표입니다.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뭐 그냥 조문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 말을 믿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2개만 더 얘기할게요. 아주 짧은 얘기. 하나는 자, 이 책의 좀 좋은 점이 제가 이 앞에 통계표가 이상해서 화를 냈지만 그래도 이 책의 장점은 법조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내가 강의하고 여러분이 복습하는 작업과 별도로 내가 어쨌든 지문을 다 볼 거잖아요. 그 중에 조문인 지문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조문만이라도 다 한 번씩 읽잔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소법은 조문이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조문만 변시, 변목, 선택형에 나왔던 조문을 내가 다 한 번씩 본다? 그거는 엄청난 겁니다. 집에 가서 규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왔던 조문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자 해설에 가서 조문을 읽어볼까요? 뭐 이러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자 이건 조문이 그대로 나왔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라거나 뭐 열심히 읽고 있거나 무시하지 않는 그런 조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꼭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좀 특이한 평가가 있었어요. 좀 약간 이게 신묘한 강의라고 독특한 강의였는데 1대1 상담을 제가 100명씩 진행한다고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수험생들을 그래서 30분씩 100명 정도 상담을 하고 나면 정말 많은 노하우가 쌓이는데 거기서 조금 민소 사례형이 점수가 올랐던 친구들한테 들었던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진단이 선택형 강의를 3월에 안 듣고 그냥 이제 하다가 중간에 이제 여름에 선택형 강의를 인강으로 듣고 사례형 점수가 많이 올랐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죠? 6모 끝나고 그렇게 하고 8모를 봤더니 이게 되게 짧잖아요. 6회밖에 안 되니까 빨리 듣고 했더니 사례형 점수가 올랐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민소 사례형을 못한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이유는 잡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무슨 뭐 논리가 부족하거나 대단히 그렇다기보다는 좀 잡지식이 부족한 게 많은데 객관식으로 좀 꼼꼼하게 다 보다 보면은 사례의 문제가 좀 더 잘 보인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그런 목표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0문항이기 때문에 하루에 83문제씩 풀 겁니다. 그래서 1교시에 27문제 정도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페이지로 말씀드리면은 하루에 70페이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그 차례를 보시면 이 책의 목차라는 차례의 그 보라색 부분을 보시면은 어떻게 나갈 건지가 거의 뻔한 상태고요. 사실 앞부분이 조금 오래 걸려야 되고 맨 마지막에 상소재심과 종합 문제는 좀 빨리 풀 수 있지만 일단 제 마음속의 진도는 무조건 70으로 끊어놨어요. 그래야 이제 안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뭐 70페이지가 아니라 뭐 65페이지나 60페이지로 조금은 밀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한 2-3번 밀리면 이제 마지막에 죽음이 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안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할게요. 2페이지 펴시고 제가 초반에는 중복 지문이 그리고 그때 OT를 들어보셔야 되겠지만 뭐 보기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연필로요. 자, 2번 중복이고요. 이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냥. 여기에 이미 그러니까 해설집으로 나갑니다. 강의는 여기에 이미 이런 표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표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건 헷갈리면 연필 같은 걸 이렇게 좀 길게
좀 길게 이렇게 쳐버리거든요. 연필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빨리 다시 볼 때 사실 다시 볼 때는 지금 별표했던 것만 봐야 되긴 하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모든 지문을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빼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빼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빼는 이유는 80%가 중복 지문이라서 20%는 너무 기초적이라서 정말 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기초적인서 지울 때는 자 2번 너무 기초적이라 안 보고 이런 얘기하고 중복으로 뺄 때는 그냥 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페이지의 1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기초적인 문제는 해설하면서 같이 그냥 풀고 넘어갈게요. 민사소송에는 효력 규정과 훈시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효력 규정에서 2번 지문으로 화살표에서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두 개가 있습니다. 자, 3번 지문이 그나마 제일 중요한 건데 민소법의 임의 규정과 민법의 임의 규정 나디꼴 표시하시면 됩니다. 의미가 달라요. 이거 조금은 의미가 있어요. 민소에서 임의 규정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익권 포기 상실이 떠올라야 돼요. 이익권 포기 상실은 A급이고요. 그래서 민소에서 임의 규정은 문제가 위반이 됐을 때 이익권 포기 상실이 쉽게 일어난다는 거지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마음대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3번 해설 잘 나와 있습니다. 약간은 통설적인 민소법상 임의 규정은 당사자가 임의로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익권 포기 상실 옆에 써놓으세요. 이익권 포기 상실의 의미라서 의미가 다르다. 3번 지문 하나 챙기시고 4번 5번 기초적에 넘어가겠습니다. 5번 그 판결 선고 기간 지키는 법원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태까지 절대 안 지켜요.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2주 안에 선고를 한대요. 변론 종결하고.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 그다음 훈시 규정이죠. 우리는 4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법원의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문제. 1번에 1번. 자, 법관은 전심에서 변론 증거 조사를 했더라도 자, 반드시 암기해야 될 표현이죠. 최종 변론과 판결의 합의 두 개를 외워야 됩니다. 전심 관여 제척은 전심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관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1번 지문은 둘 중에 어느 거예요? 관여의 의미죠. 관여는 어떤 관여여야 합니까? 실질적 관여여야 합니다. 여기 해설에 그 말이 없으니까 좀 써놓아줬고 실질적 관여는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그 1번을 외우시라는 겁니다. 솔직히요. 지금 안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 별표 다 쳐야 돼요. 최종 변론과 판결의 합의라는 말이 안 나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되고 자, 마상 입으려고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마상 투성일 거예요. 이거 아주 기초적인 게인데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다 큰일 나 있을 거야 아마. 다 그래요. 객관식은. 자, 그리고 1번 해설도 좀 잘 봐두세요. 최종 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기일 지정은 다 이런 건 X입니다. 이런 거는 최종 변론이나 판결 합의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2번 지문 볼까요?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는데 알면서 본안에 변론했으면은 이제 기피 신청권이 소멸합니다. 자, 이거 조문 완벽한가요? 빠진 거 있나요? 자, 오른쪽 해설에 43조 2항 보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변론 준비 기일에 진술도 포함됩니다. 자, 이런 게 무지하게 헷갈리죠? 본안에 관하여 뭘 하면 뭘 못하게 된다라는 조문들이 변기 피치반 5개가 있어요. 변기 피치반이라고 제가 참 두 문자를 민법할 때 나눠드렸는데 내일 나눠드릴게요. 민소도. 그래서 이게 변기 피치반이라는 두 문자가 뭐냐면 본안에 관하여라는 말이 들어가는 민소법의 규정이 5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좀 미묘하게 다릅니다. 나 왜 이렇게 못 찾지?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제 로민정은 로소정에는 148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제 로소정 가져오실 필요는 없고 제가 말씀드릴 텐데 조문만 불러드릴게요. 30조, 43조 2항, 260조 1항 단서, 266조 2항, 412조 2항. 다시 부를게요. 30조, 43조 2항, 260조 1항 단서, 266조 2항, 412조 2항입니다. 여기서 5개를 불렀는데 맨 위에 2개, 1, 2번, 그 다음에 3, 4번 묶으시고 5번 따로. 집에 가서 보시면 왜 내가 1, 2번, 3, 4번을 묶었는지 표현이 차이가 날 거고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본안에 가서 변론해서 그 사람이 유리해질 때가 있고 불리해질 때가 있어요. 피고가 뭐 본안에 가서 변론을 했다가 너 아무 말도 없이 변론했으니까 너 이의가 이제 이의 못한다 이런 것들 변론관을 같은 것들 기피 신청은 그렇게 되고 소치하는 어때요? 피고가 본안에 변론하면 이제 원고가 동의받아야 되네. 그래서 원고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안에 관한 변론은 피고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각자 보세요. 변기 피치반 두 문자는 변기 피치반 내일 두 문자 드릴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3번 합의체 구성원인 법관의 제척에 대해서는 그 법관 놈이 소속한 그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하면 됩니다. 예, 요거 조문 그냥 기억하셔야 되고요. 4번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한 거 중에 뭐 1번이 별표고요. 사실 저 객관적 별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모르는 것도 좀 따로 표시하세요. 4번 제척 기피 주장이시면 원칙적으로 그 주장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건 너무 기초적이죠. 여기서는 사실 파생 예상되는 사례 문제도 있는데 이따가 보고 5번 별표죠. 그래서 예상되는 게 5번입니다. 5번 별표 사례라고 씁니다. 사례라고 쓰는 건 사례형의 출제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굳이 얘기하는 것은. 여태까지 출제된 적이 별로 없는 것들 중심으로 사례라고 써드리겠습니다. 예상 문제들이죠. 항소심에서 기피 신청이 있는데도 본안 소송 절차를 정지 안 하고 진행을 해가지고 항소심 쌍불 취하 간주가 어떻게 됩니까? 항소심에서 쌍불 취하 간주는 소취하 간주가 아니라 항소취하 간주입니다. 훨씬 무서운 겁니다. 소취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항소취하는 왜 그렇죠? 아예 판결이 확정돼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 정지 없이 진행하는 위법은 심각하기 때문에 치자로 옮겨서 치유되어 동그라미 친 다음에 X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객관식에서요. 지문 중에 어느 부분이 틀린 건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연필로 X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직관적으로 복습하실 때도 편하는데 여기서는 치유된다만 X 하시면 딱 좋겠죠. 그 다음에 뭐 굳이 뒤에도 치면 항소 취하된 것으로 그 X죠. 항소 취하된 게 아닙니다. 항소 취하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 판례 간단히 설명하면 제목학원입니다. 제목 뽑아보세요. 기피 신청이 있는데도 절차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지만 나중에 만약에 기피 신청이 각하나 기각이 확정되면 치유되는가라는 쟁점입니다. 이 지문도 사실은 약간 불완전한 게 진행한 위법은 하고 그 뒤에 뭘로 더 꼬셔야 되냐면은 그 기피가 각하로 확정된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 기피가 각하로 확정된 경우 해설 보세요. 5번의 해설. 밑줄인데 보면 그 후 기피 각하 결정이 확정돼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고요. 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5번 해설의 둘째 줄에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 각하 결정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짧게만 설명드리면 각하 결정은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각하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면 그 위에 48조 보세요. 48조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하된 경우는 정지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이 48조에 각하된 경우에 해당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각하 결정이 고지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각하 결정 고지 전에 진행했으니까 위법해요? 적법해요? 위법한 거죠. 각하 결정이 만약에 여러분 고지되고 진행하면 그러면 아예 위법하지 않아요. 각하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 진행했기 때문에 48조의 단서 예외적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48조 단서는 선급각이라는 두 문자죠. 선고는 할 수 있다. 정지 중에. 그 다음에 긴급하면 할 수 있다. 각하 결정 나와버리면 할 수 있다. 근데 이 각하 결정은 반드시 고지가 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 했어요. 내년도 변시 사례형 뭐 이제 기본 강의랑 파이널에서 더 본격적으로 이제 예상 리스트를 뽑겠지만 못해도 20위 안에 듭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사례형 20위 안에 듭니다. 내년 변시. 자, 작년에 기피가 된 사건이 하나가 대법원 판례가 나와버렸죠. 그 삼성전자하고 관련된 사람이었나? 어쨌든 그래서 최초예요. 최초. 기피 인정한 게 대법원에서. 자, 그 다음에 2번 기피 제척인데 여긴 좀 간단해 볼게요. 1번 기피 신청은 이유가 있으면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해야 한다. 표현 바뀌니까 제가 읽은 거예요. 아까 1번 문제에서 2번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기피 신청 알게 되면 네가 지체 없이 해야지 네가 본안에 변론하면 안 된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조문도 아니고 그냥 아까 나온 조문을 응용한 겁니다. 2번 제척 이유에 관하여 민소법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기피 이유는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겠죠. 3번은 뒤에서 중복될 겁니다. 4번은 앞에서 중복됩니다. 정지되고 5번 보겠습니다. 중복된다고 이게 지우시라고요. 한 번만 더 말씀드렸습니다. 5번 항소심 판사가 항소 대상이 된 1심에서 수탁 판사로서 증인식물 절차 이딴 것은 최종 변론이나 판결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옆에 오른쪽에 아까 나왔던 게 또 있죠. 증거조사, 기일진정, 소송 지휘상 재판 이런 거 다 X예요. 소송 지휘상 재판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는 별표는 그 색깔 뭐대로 하신다면은 여러분 스스로도 일종의 테스트라고 생각하셔서 글쎄요 미리 풀어서 올 것인가 너무 빨라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럼 풀어서 오셔야겠지만 기왕이면 그냥 오셔서 얘기 듣고 이제 좀 내가 이거를 지금 틀렸다 아니면 정변이 그냥 스포를 해버려가지고
평가는 못했지만 지금 잠깐 판단해본 내가 틀릴 것 같다 하는 거를 뭐 자기만의 어떤 표시를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지문만 보시는 식으로 한다든지 이래야 될 거예요. 정변 별표는 정변 별표고 그거와는 별도로 자 3번 1번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담당한 법관의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경우 제척 사유가 된다. 응용이라고 좀 써놓고요. 예, 이런 응용 가능합니다. 41조에서 전신관여가 제일 중요하다면 그 다음으로 볼만한 게 1호입니다. 5호 말고 1호죠. 밑에 해설 볼까요?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상환의무자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걸 판례가 말한 문구 암기하고 계신가요? 예, 그런 거 체크해 보세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심판사 종중 사건이에요. 심판사가 이제 그 종중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그 종중의 중요한 총의 결의가 종중은 당사자 지위랑 연결되고 막 그랬을 때 제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표현 같은 거를 이제 외우고 있는지를 테스트 해봅니다. 진짜 제가 장담한데 10명 중에 9명이 안 외우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상담하면은 전 민법은 웬만큼 하는데 민소가 약해요라는 상담이 정말 많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반소의 상호관련성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화나겠죠? 지금 자기 못한다 그러는데 짜증나게 질문하니까. 근데 대상 발생 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사실상 공통성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안 외우고 있거든요. 언어를. 지금 같은 경우도 뭐냐면 소송 목적에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예요. 사실상 들어가면 안 돼요. 소송 목적에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라는 판례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안 외우냐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민법은 암기 과목, 민소법은 암기 과목입니다. 민법은 안 그렇지만 그 다음에 사실 왜 안 외우고 있냐고 뭐라고 하면서 저도 지금 틀릴까봐 사실 기본서를 살짝 보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근데 계속 이제 공부할 때는 외워야 돼요. 뭐 한두 달 지나면 까먹어도 좋은데 이번에 민소를 본다 할 때 외우셔야 됩니다. 자, 2번 재심 대상 재판 위로 빼서 요거 전심일까요 아닐까요? 재심 대상 재판에 관여한 게 나중에 재심에 대한 전심이 아니죠. 무슨 재심이 4심도 아니고 전심이 아닙니다. 비슷한 거 말씀드리면 보전 처분 관여한 사람이랑 본안 소송은 어때요? 그것도 서로 상관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갈까요? 3번 합의부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 합의부에 신청한다. 예, 신청은 그 합의부에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지금 다 조문이에요. 지금 3번 같은 게 44조고 그 다음에 4번은 별표해야 되겠죠. 변론 종결 전에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이 변론 진행해서 판결을 선고한 경우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기피 신청을 했을 때는 사실 선고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은 또 기피 신청이 이유가 없으면은 기각이란 걸 해줘야 되니까 기피 신청 자체는 또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최근에 나왔고 정답 지문이기 때문에 별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이걸 말한 판례는 없지만 별표 하나 하시고 5번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는 거에는 불복 안 됩니다. 지금 외워버리세요. 저 판사 이상해요. 빼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 알았어 뺄게. 진짜 문제가 많네. 그리고 뺐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드는데 그런 거 안 되겠죠 당연히. 예,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렇게 외우세요. 4번에 1, 4, 5 지웁니다. 4번에 1, 4, 5 이제 지우는 게 빨리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강의를 모든 지문을 볼 목표를 달성하시려면 10회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6회로 할 거면은 지우는 게 빨라야 됩니다. 저도 말이 빨라야 되고 2번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 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밑에 보면 44조 2항입니다. 예, 보충 지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보충 지문인데 민소는 보충 지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래도 한번 읽어는 보시고 제가 이제 볼 필요 없다는 지문은 아니에요. 3번 기피 신청이 방식에 어긋나거나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사람이 셀프 반사하면 됩니다. 그냥 각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받고 바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간이 각하라고 합니다. 이건 중요한 조문이죠. 45조는 중요한 조문입니다. 자, 몰랐으면은 뭐 표시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원이 특히 보충적인 게 좀 많아요. 오늘은 3교시 정도에 상당히 수준 높고 중요한 압류나 가압류가 좀 나올 텐데요. 1교시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자, 5번으로 넘어가서 5번에 1번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조문이에요. 상고법원이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한 경우 환송 전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 후에 관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여할 수 없어요. 자, 이유는 41조 전심관여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여기 A 판사가 있었는데 파기환송돼서 돌아왔을 때 동일신급이기 때문에 여기 A 판사가 있는 건 전신관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척이 안 되고 판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436조 사망이 있는 거예요. 사망인가? 436조 사망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파기환송을 했을 때 여기 있던 사람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실무에서 이게 고등법원 제1민사부면 대법원에서 깨고 서울 고법으로 내려보낼 때 2민사부에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전보가 나서 인사 이동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제 그럴 때 이제 제척이 되는 거예요. 제척이. 근데 41조 제척이 아니라 특수제척이에요.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그런 용어는 없지만 특수제척이라고 외우시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B 판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취소 환송하잖아요. 취소 환송 돌아오잖아요. 여기 B 판사 있어도 돼요. 436조는 상고심에만 있고 41조 제척도 안 되다 보니까 1심에 있던 사람은 여기 있어도 돼요. 요거 조심하세요. 꼭 써놓으세요. 상고심만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파기환송만이에요. 상고심 파기환송만이고 1심, 2심 취소 환송은 아니에요. 조문이 없어요. 이거는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제척이라고 보지 않은 거죠. 파기환송은 대법원에서 깨진 거니까 문제가 심각하고. 자, 그 다음에 2번이죠. 2번 별표죠. 본안 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 사건의 그러니까 별표하고 보충 지문인데 꼭 챙겨두세요. 본안 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 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은 위 본안 사건에 관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판례가 있어서 좀 봐두시고 기피 신청 사건 재판은 본안 재판이 아니죠. 그리고 기피랑 본안이랑 전신관계도 아니고요. 이걸 막는 규정도 없고요. 예. 이제 이런 게 이제 허용이 됩니다. 3번. 여러분 제척을 직권으로만 해야 되나요? 신청으로 해야 되나요? 헷갈리는 사람도 많은데 기피는 당연히 신청이라는 걸 많이들 아시는데 제척은 직권으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척은 신청과 직권이 있고요. 기피는 이제 신청만 해야 돼요. 기피는 신청만 해야 돼요. 제 책에 이제 노소정에 오타가 나서 정오표를 이미 드렸는데 복사 붙이기 하다가 복사 붙이기가 나은 참사. 기피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가지고 절대 아닙니다. 기피는 신청만 되지만 제척은 신청, 직권 다 됩니다. 신청 잘 된다는 거 잘 표시해 놓으시고 4번 안 보고 아까 나온 거예요. 4번 중복이다. 5번 볼게요. 기피 신청이 있으면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되지만 선고하는 건 괜찮다. 선고가계 예외. 제가 중간에 말로 설명한 것도 지문으로 첫 등장할 때는 중복 지문이 아니에요. 당연히.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관할로 넘어갈게요. 이제 뭐 조금 본격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좀 절차적인 게 좀 많았고요. 6번 문제입니다. 1번. 국가의 보통 이거 좀 보충 지문이에요. 요 나머지 애들에 비해서는 국가의 보통 재판적은 그 국가대표 관청이나 대법원이 있는 곳에 인정된다는 5, 6조는 정답 결정력까지는 아닐 겁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2번. 뭐 2번 같은 건 좀 괜찮은 지문이에요. 요거는 주의. 제가 가끔 지문에 주의라고 하면 여러분도 뭐 자기 나름의 마크를 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뭐 되게 중요하거나 빈출은 아닌데 오답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되게 잘 일어나서 정말 어이없고 억울하게 틀릴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이건 주의라고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응용을 많이 했어요. 최신 그래도 모의고사인데 17년도면. 매매 계약으로 인한 특정물 인도 청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당시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나오면은 몇 조인지 생각하기가 힘들 텐데 그 시험에 많이 나왔던 밑에 조문 보면 8조 후단 민법 467조인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민소법 8조 후단과 연동되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민법 467조 2항이에요. 2항. 그러니까 내가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 제일 많은 소송이 돈 달라는 거잖아요. 그 내가 강남에 로펌이 있는데 옆에 강남에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대구에 사는 사람한테 1억을 받아야 됩니다. 대구에 가서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갈 필요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원래는 대구에 사니까 보통 재판정은 대구인데 금전 지급 청구는 민법 467조 2항에 의해서 의무 이행지가 채권자의 주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자의 주소지는 지금 원고의 주소지니까 강남이 관할이 된 거죠. 그거는 민소법 8조와 민법 467조 2항이 콜라보 만들어낸 건데 이게 너무 독특해요. 그래서 2번은 주의라고 하고 이거는 물건이 있었던 장소는 467조 1항의 힘을 빌린 거예요.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물건이 있던 장소가 의무 이행지죠.
그러니까 8조 후단의 의무이행지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무이행지는 사실은 좀 더 응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뭐 연습을 하거나 그걸 샅샅이 뒤져볼 시간은 없고요.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언제나 주구장창 4, 6, 7조 2항만 나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정도로 파악하겠습니다. 3번. 별표죠. 아주 중요한 지문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가끔은 너무 유명한 거는 별표하기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르겠으면 별표하라 이러기도 하는데 요거는 좀 별표를 해두세요. 그래도 여러 명에 대해서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법률상 사실상 같은 종류를 원인으로 한 경우 공통 동일 동종이란 말을 왜 안 외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기초가 부족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공통 동일 동종이 65조 전문의 공통 동일, 후문의 동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푸는데 1초도 걸리면 안 돼요. 같은 종류라는 건 동종이니까 옆에다 후문이라고 쓰는 거예요. 전문과 후문이 있고 전문에는 전단과 후단이 있죠. 뭐 전단과 후단을 구별하는 실익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전문과 후문을 구별해야 되고 공통 동일이 아니잖아. 이건 동종이니까 후문이에요. 후문은 관선수. 예, 그 두 문자는 알아둬야 되겠죠. 전문과 후문의 차이점은 관선수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보는 거 관련 재판적이에요. 관련 재판적 없습니다. 관련 재판적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동종에 불과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101호 임대차 계약, 102호 임대차 계약 이런 사람들은 그냥 종류만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후문에 불과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 101호가 광주에 주소가 있고 102호가 제주도에 주소가 있을 때 야 너희 둘 다 같이 광주에서 해. 안 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고 특히 해설에 있는 25조는 1항이 나오는 게 아니라 2항이 나와요. 항상 시험이. 물론 1항도 나오지만 사람들 간의 공통 동일 있잖아요. 여러분. 2항에 공통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 같은 그게 동일이잖아요. 이 경우만 된다라는 거죠. 선당도 중요하죠. 선당은 여기 두 문자 설명드리는 거예요. 전문은 선당이 되고 후문은 안 되지만 주공공이라 그래서 주요한 공격 방어법 공통으로 하면 예외적으로 되고 독립의 원칙 수정. 통공에서 얘들을 좀 너무 따로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좀 얘들을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아라는 논의 자체가 전문에만 있지 후문은 당연히 따로 가는 거예요. 결국 전문에서도 거의 부정되지만 관선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이런 설명이 많아지면 이제 진도를 못 나가긴 해요. 근데 너무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최소화로 하겠습니다. 4번. 전속적 관할합의나 전속적 합의 관할의 전속적은 이건 레토릭이에요. 이거는 형용사예요. 수식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속 관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속 관할이 아니고 이걸 위반한 경우에 임의 관할이니까 본안에 관해서 변론하면 변론 관할이 생기죠. 임의 관할 위반은 변론 관할이 생기고요. 아시다시피 전속 관할을 위반했을 때는 변론 관할이 생길 수가 없죠. 그죠? 소송을 막 고등법원에 제기해. 막 우리는 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등법원에 제기했는데 피고가 좋대. 그럼 변론 관할 됩니까? 안 되죠. 왜? 신급 관할 같은 건 전속 관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전속적 합의 관할은 임의 관할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고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이거는 5번. 관할은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예, 이것도 뭐 기초적인 사항이고. 자, 7번. 1번. 심급 관할은 아주 멋진 문장이네요. 비약상고를 제외하고는 전속 관할이다. 1심, 2심, 3심 정해놓은 거는 당사자가 함부로 못 바꿔요. 근데 당사자가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비약상고입니다. 390조 1항이니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냥 1심 끝나고 야 우리 건너뛰자. 요건 가능해요. 그거 하나만 임의 관할이죠. 합의 관할이고 그러니까 신급 관할에 대한 합의 관할이 유일하게 되는 거죠. 2번. 2번이 뭐 아주 가장 중요한 지문이죠. 별표. 관할 합의는 소송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당사자 및 일반 승계인, 자 민법에서는 포괄 승계인을 민소에서는 일반 승계인이라고 해요. 을 제외한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환장하겠죠. 그죠? 뭐가 원칙인지 모르겠는데 채권 승계인에게는 뭐 미치고 물권 승계인에게 안 미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판례 워딩이니까 꼭 암기하시고 이걸 제가 연말 추록으로 나눠드린 기억이 나네요. 요게 제가 원칙이란 말 자체는 빠져가지고 제 책에 자 밑에 있다시피 안 미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지명 채권이 예외처럼 되는 거예요. 지명 채권은 채권 내용 자체를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관할 합의도 여기에 붙은 이 말을 좀 혹시 사례형 출제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5째 줄 말을 좀 암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 이 말이 좀 잘 안 외워지는데 저도 이거 좀 잘 안 외우고 있거든요. 이거 조금 표시는 좀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뭐가 예외고 뭐가 원칙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3번 지문입니다. 아까 봤던 거죠. 전속적 관할 합의는 전속 관할이 아니에요. 근데 소송의 이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속 관할도 아니고 예, 이송도 허용이 되는 거죠. 예, 이송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보시고 네,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냥 자 4번. 4번은 한 100번쯤 나온 질문인 것 같아요. 빈출인데 불출석 진술 간주는 변론 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 변론 관할에서의 본안에 관한 진술은 반드시 현실 출석해야 됩니다. 진술 간주 그냥 진술 간주 되는 건 안 됩니다. 자, 관련된 거 좀 설명드릴게요. 진술 간주 뜻이 뭐죠? 내고 안 나가는 거예요. 내고. 서면을 내고 안 나가면 사람이 안 오고 서면만 왔으니까 나와서 말한 걸로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강의를 할 때마다 문제를 내면 할 때마다 틀리시는 게 있어요. 처음 강의를 듣는 분들은 뭐 2번 들어도 이제 틀리기도 하지만 자백하는 내용의 서면을 내고 안 나가요. 그럼 거기 자백이 담겨 있죠? 그럼 그 서면이 진술간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자백이에요, 자백간주예요. 이걸 낼 때마다 틀리시더라고요. 이건 뭐 아주 중요한 예상 문제입니다. 이건 자백이에요, 자백. 그냥 자백이 진술간주 된 겁니다. 말줄이기 좋아해가지고 자백간주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자백이 진술간주 된 거고 자백과 자백간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진술하고 진술간주는 똑같아요. 내용은 자백일 수도 있고 자백간주일 수도 있고 다투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나와서 말로 하든 서면을 내고 안 나가서 진술간주가 되든 효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이것만 예외거든요. 변론 관할은 진술간주가 안 돼요. 이것만 예외고 나머지 모든 단원에서 진술간주는 진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백하고 자백간주는 다르죠. 근데 진술간주는 진술하고 같은 거예요. 내고 안 나가도 됩니다. 그냥 뭐 자꾸 안 나가다 보면 원고가 안 나가면 이제 취하간주가 쌍불취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5번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한다. 자, 여기서 제가 예외란 단어가 떠올라요. 관할은 소제기 시가 표준인 게 왜 예외일까요? 자, 좀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전체를 보는. 관할은 소속 요건입니다. 소속 요건은 언제 갖추는 게 기준 시점인가요? 언제나 변론 종결 시예요. 그래서 이게 예외가 되는 거예요. 관할만 유일한 예외입니다. 소제기 시 표준으로 결정하고요. 그러나 또 여기서 예외가 뭐가 있죠? 변론 종결 시 전에 치유가 돼서 관할이 생기면 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변론 종결하기 전에 그럼 법원이 이송을 안 해도 돼요. 물론 근데 그 전에 100% 이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기 싫으니까. 일이 많으니까. 이송 사유 조금만 있으면 무조건 이송해요. 근데 어쨌든 변론 종결하고 봤더니 치유가 돼버렸어. 그러면 이송 못해요. 이제는. 자, 8번입니다. 1번 본소가 단독 사건인데 피고가 반소로 합의 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는 당사자는 관할 위반을 이유로 본소와 반소를 한꺼번에 합의부로 이송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중요하고요. 본소가 단독인데 그러니까 본소가 예를 들어서 2억인데 2억까지는 아직 2억까지는 단독이잖아. 2억 초과해야 되는데 반소가 3억이야. 그러면 이제 이송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신청을 본소 1억 5천, 반소 1억 5천 더 합니까? 절대 안 더하죠. 근데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합의부에 이송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본 김에 같이 볼까요? 269조 밑에 조문 2항 직권 또는 신청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반소에 관해서는 30조 반소에 관하여 30조 관할이 생기면 변론 관할이 생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퀴즈.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뜻은 무엇일까? 이송하지 않아도 된다. 이송하면 안 된다. 무슨 뜻일까요? 이송하면 안 된답니다. 변론 관할은 관할이 생겼기 때문에 이송하면 안 돼요. 물론 판사가 다른 사유를 찾아서 이송할 수는 있겠죠. 심판 편의 이송 뭐 이런 건 되겠죠. 그러나 더 이상 관할 위반 이송은 안 되는 거예요. 뭐 사물 관할 위반 이송은 안 됩니다. 2번 제가 지금 말한 건 실제 진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유사하게. 원고가 친구 피고에게 빌려준 3억 원 대여금 구하면서 합의부가 진행하다가 1억으로 감축했다고 해서 단독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무거워져서 합의부로 가긴 하지만 가벼워져서 단독으로 보내진 않습니다. 3번 죄송합니다. 부동산 말소 청구 소송은 말소 등기 의무 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 뭔 소린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죠? 말소 등기 의무 이행지가 원고의 주소지라는 법이 있나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 전등기 말소 등기 청구는 관할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이 있는 것이고 또 등기 등록에 관한 소송은 그 관할소가 있는 것이니까 같은 곳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같은 곳입니다. 4번 너무 기초적이네요. 사물 관할에도 변론 관할이 성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토지관할뿐만 아니라 사물관할도 변론관할은 성립할 수 있어요. 방금 269조 2항이 그거네. 269조 2항 단서가 사물관할은 이게 합의부로 가야 되는데 괜찮다고 하면 그냥 하니까. 왜 그렇죠?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은 무슨 관할이니까? 둘 다 임의관할이니까. 간만에 직사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관할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직사토, 직분관할, 토지관할, 사물관할. 근데 그 중에 직분관할은 뭡니까? 그 전속관할이죠. 근데 사토, 사물관할, 토지관할은 임의관할입니다. 5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전속관할 위반한 게 발견됐을 때 이거 꼭 외워두세요. 별표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취소 이송입니다. 취소 이송. 자, 뒤에 나올 지문인데 미리 설명하면 대법원에서 1심부터 관할이 위반된 걸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법원에서. 이때는 파기 이송인데 몇 심급에다 보내줘야 될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니까 1심급에 그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파기환송, 취소환송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파기이송, 취소, 이송 조문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419조 등에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 9번입니다. 관할 옳지 않은 것은 1번 을병정을 공동피고로 하여 을에게는 9천, 병에게는 8천, 정에게는 7천의 돈을 청구를 한 것은 누가 관할이 있을까? 자, 사물관할 설명을 좀 드리면 사물관할에서 그 여러 명에 대한 청구가 그게 지금 통상의 공동소송이죠. 을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경우는 더 해야 되겠죠. 이 다 더하면은 여러분이 2억 4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억이 넘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합의부가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갑에게도 1억 5천, 을에게도 1억 5천을 구했어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갑은 본인이니까 빨리 돈을 갚아라. 내가 빌려주지 않았냐. 근데 만약에 내가 대리인을 통해서 너한테 대출을 해줬는데 그게 무건대리면은 을아, 네 무건대리인 네가 그럼 손해배상으로 1억 5천 내나. 이런 소송이면 이게 무슨 공동소송이에요? 본인과 무건대리인에 대한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공동소송이죠. 이럴 때는 1억 5천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더할까요? 안 더하죠. 그래서 선택적 공동소송이나 예비적 공동소송, 병합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적 병합이나 예비적 병합. 예를 들어서 내가 모텔에서 자다가 모텔 아저씨 잘못해가지고 머리 불탔어. 그럼 내가 채무불이행을 받든지 불법행위로 받든지 이거는 선택적 병합이죠. 이런 것들은 더하지 않습니다. 흡수되죠. 뭐 그런 것도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2번은 중복이고요. 3번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매매계약과 관련된 1심은 부산지법만을 관할법원을 한다. 전속적 합의 관할이죠. 이러한 유효한 합의를 했을 때 갑이 을을 상대로 이 대금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을 때 부산지방법원은 전속적 합의 관할로 온 건데도 불구하고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동그라미죠. 자, 현저한 이따가 뒤에서 정리해 드릴 건데 현저한 지연이나 손해 피하는 거를 심판편의 이송이라 그러고 이송에는 두 개가 있어요. 관할 위반 이송하고 심판편의 이송. 근데 심판편의 이송은 아주 작은 예외가 하나 있지만 전속 관할을 위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속 관할인데 너무 불편해. 딴 데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속적 합의 관할은 아까 전속 관할이에요, 임의 관할이에요. 임의 관할이죠. 그럼 이건 불편하면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좀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표 하나 할게요. 뭐 별표는 좀 가볍게 생각해 주세요. 별표 하나 정도는 사실 제가 약간 노파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뭐 꼭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국의 수험생분들에 대해서 안 해온다 이런 노파심이 있습니다. 민소 진짜 정말 오지게 안 해온다. 정말 더럽게 안 해온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자꾸 습관적으로 별표라고 말을 하는데 두 개부터 좀 차별화하시면 돼요. 두 개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례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좀 그렇게 조금 말을 좀 약간 수정하면 별표 하나 정도는 좀 꼭 외우라는 얘기고요. 두 개는 이제 사례형에 나올 만한 정말 심오한 법리 중심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민법하고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서 4번 중복지문 5번. 5번은 관할에 위반돼서 제기된 경우 당사자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네, 이것도 사례형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송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한다면 당사자는 즉시항고 X, 옆에 특별항고 쓰세요. X, 제항고 X.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상 아무것도 안 되고 최신 판례 2019년도에 좀 되게 중요한 판례가 나왔는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관할 위반으로 이송을 해달라 그랬어요. 자,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A가 뭐 피고가 있지 보통 피고 원고가 소를 제기했으니까 피고가 이거 관할 위반해서 이송해 주세요. 그냥 씹으면 돼요. 씹으면 되는데 뭐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송을 한 거지. 이송 결정을 내린 거죠. 그때 원고가 아니 이게 무슨
이송 결정을 하냐? 관할이 만든데 즉시항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할 위반이라고 이송해 주세요가 건방진 거예요. 관할 안 맞으니까 이송해요, 빨리. 이거 건방지다고 기억하시고, 이송이 나온 거에 대해서 왜 이송합니까? 이건 당연히 즉시항고가 돼요. 그래서 항고심이 보니까 이게 맞아, 얘 말이. 이거 이송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즉시항고를 받아들이고 이송 결정을 취소해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아까 처음에 이송해달라고 한 애가 처음엔 좋았잖아요. 이송이 나와서. 근데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재항고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정답, 결론. 각하 결정이에요. 각하 결정. 왜냐하면 재항고권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즉시항고, 특별항고, 재항고 뭐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 처음에 이송 결정 나온 거 그거 너 때문 아니야. 이렇게. 너 이송 신청은 없고 네 말 듣고 우리가 사실 좀 힌트를 얻긴 했는데 네 말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어. 관할 위반 이송은 직권으로 하는 거 결정이기 때문에 너는 거기 없었어. 그 과정에. 없었고 너 때문에 여기 올라온 것도 아니고 네가 무슨 재항고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재항고가 없었다는 거. 그게 최신 판례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보나마나 4번 중에 한 번 만나요. 올해 680모나 변시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원래 A급인데 그걸 강화하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특수한 그 더 나아간 파생 상황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제 눈에 보여요. 그런 건 뭐 객관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문제 10번. 소가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름은 소송 목적의 값이지만 편의상 소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름 명칭이 바뀌었지만 자, 1번 별표죠. 예, 요거를 많이들 질문하시고 그러시는데 제소 당시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돼요. 지금 이게 얼마죠? 3천으로 바꿔서 그 위에 10번 문제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이 3천만 원으로 바꾼 거예요. 숫자를. 제소 당시 3천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후 병합심리로 이 말이 사람 한자는 병합심리가 뭘까? 근데 소가에 합산액이 3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그때 소액사건이 아니다? 틀립니다. 여전히 소액사건입니다. 이유는 키워드 하나 딱 골라보세요. 일단은 아니한다에다가는 X를 하시고 소액사건에다 뭐 동그라미를 하시고 합산액이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합산해서 3천이 초과되는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합산을 하면 안 되고요. 새로 그 후 병합심리로 들어온 것이 이제 3천이 독자적으로 넘는 애가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와 달리 또 CF 해가지고 원고가 병합심리가 아니라 청구 취지를 확장했어. 그래가지고 3,500이 됐으면 그때는 소액사건이 아닌 거죠. 자, 2번은 너무 기초적이네요. 넘어가고 3번 중복이라 넘어가고 죄송합니다. 중복이라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건 맞는데 지우시면 되는데 옛날에 있던 판례인데 지금 법조문이 생겼고 그 법조문은 민인규 13조인데 한 장을 넘겨보면 12페이지 맨 위에 2호와 4호와 관련해서 2호, 3호에다가 보충 표시만 좀 해놓고 요거 나중에 변호사 되고 실무관들이 외우거든요. 변호사들은 잘 안 외워요. 그래서 변호사가 돼도 안 외우는 거를 시험에 내진 않을 것 같아서 과거에는 이 법이 딱 정확하게 개정되기 전에 제정되기 전에 나왔던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것은 조금 그래서 제가 좀 수정할게요. 3번 지문을 지우지 마시고 죄송한데 지우지 마시고 이 지문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저기 법조문에 판례를 좀 고민 없이 출제한 것 같아요. 법조문을 보충으로 정도로. 근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잠깐만 봐드릴게요. 뒷페이지. 2호는 제한물권 설정 등기 이전 등기고 3호는 말소 등기예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제한물권 설정 등기 이전 등기는 나목에 보면 담보물권 전세권은 목적물 가액을 넘을 수가 없는 피담보 채권액이고 근저당권이면 채권 최고액인데 4호의 가목을 보면 옆에서 써놓으세요. 4호의 가목 왼쪽에다가 나목 왼쪽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써놓으세요. 말소 등기가 이게 구별돼. 이게 조금 중요한데 실무에서는 우리 시험에 내는 거 좀 아닌 것 같아서 써는데 좀 불안해서 써드리긴 할게요. 아까 말한 피담보 채권액이나 최고액인데 저당권 말소하라는 게 돈 갚았으니까 말소하라는 소송이라면은 그 금액인 거고 야, 이 저당권 이거 도박 채무잖아. 이거 그냥 무효야. 라고 할 때는 2분의 1만 속가를 내면 된대요. 그럴 때는 좀 말소를 좀 확실히 해줘야 되니까 아마 좀 깎아주는 DC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제 지금 말 들으셨잖아요. 영원히 보지 마시고 12월에 한번 보든지 말든지 좀 합시다. 일부러 보지 말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얘기 안 하면 불안해서 보실까 봐.
4번 해고무효 확인 동그라미 치고 오른쪽에 임금지급 동그라미 치세요. 옆으로 빼서 해고무효 확인은 비재산이라고 빼고 임금지급은 재산이라고 빼겠습니다. 그쵸? 해고무효 확인은 비재산권이고요. 임금지급은 재산권이에요. 갑자기 퀴즈 내보겠습니다. 이런 분류 방식에 의할 때 위자료 청구는 비재산권이에요, 재산권이에요? 이거 재산권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라고 말하는데 위자료도 결국 돈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권이고 비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지금 보는 것처럼 해고무효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 조합원 지위 확인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비재산권입니다. 이것을 한 개의 소로 할 때는 다액인 거에 하나로 그냥 흡수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보충 판례예요. 중요한 별표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뭐 최근 변시에 나왔기 때문에 자, 아니나 다를까 정답 결정력이 없어요. 여러분 1번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1번이 답이고 너무 다 아는 것만 5개를 구성하면 좀 그렇잖아요. 시험의 권위가. 그래서 이런 메시지예요. 얘들아 1번을 모르면 너희는 이 문제 틀려야 돼 라고 하기 위해서 3, 4, 5번에 구색용 지문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지문집으로 공부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지문집으로 공부하면 뭐가 중요한지 몰라가지고 3번 지문, 4번 지문 뭐 다 외우고 앉아있겠죠. 그러면 공부가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강약 조절이 되셔야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작품인 거고 1번이 답이 되면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 2, 3, 4, 5가 다 중요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3, 4번은 저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3번은 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4번은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보충 지문이라고. 자, 5번은 정말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할 때는 별표를 할 건지 좀 생각하고 해보세요. 중요하다는 것 중에 제가 유명한 지문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건 별표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굳이 별표하라는 거는 사례형을 대비하거나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인지도가 낮다. 그럼 혹시 여러분이 알더라도 꼭 알아서 좀 격차를, 변별력을 좀 여러분이 좀 누려야 되겠죠. 5번은 뭐 중요한 거예요.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비용은 부대 목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넣지 않는다, 흡수하지 않는다인데 퀴즈 1번 이거 민소법이에요? 규칙이에요? 민소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DI 규정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퀴즈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으면 우리는 맨날 건물주 걱정이야. 그죠? 얘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근데 불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물권이네. 이러면서 물권 문제네. A는 B한테 뭘 청구해요? 토지 인도. 두 번째, 토지 인도를 하려면 사실 실상 건물 철거. 세 번째, 억울해. 계속 있었던 게 너무 억울해. 차임 상당. 왜 내가 차임 상당만 쓰느냐? 이 뒤에 두 개가 있어요. 부당이득만 있는 게 아니죠. 손해배상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요건을 다 갖춰야 되겠지만. 자, 이거 청구할 때 이거는 규정이 몇 조? 213조, 4조. 그 다음에 이거는 부당이득을 통일할까 그냥? 741조. 속가 계산 어떻게 해요? 오로지 이것만 합니다. 자, 건물 철거는 토지 인도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궁극적인 건 토지 인도고요. 토지 소유자가. 근데 건물이 있으니까 부셔야 인도가 되니까 수단입니다. 차임 상당은 이 소송의 부대 채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수부라 그래서 경수부가 흡수하는 예외예요. 예외적 속가 흡수가 경수부인데 책에 다 있어요. 누구 책에든 다 있어요. 경제적 목적이나 이익이 동일한 경우, 겹치는 경우. 아까 제가 말한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이런 것들. 뭐 얘한테 받든 얘한테 받든 겹치는 경우. 그 다음에 수가 지금 수단이에요. 부가 부대 채권이에요. 근데 이게 왜 안 떠오르냐 하면 1억 원금 달라는 거에 이자 달라는 거는 흡수 안 하는 거 잘 아시는데 이거 왜 잘 안 떠오를까요? 이거 잘 생각이 안 나요. 이거에 부대 청구라는 게 잘 떠오르지 않아요. 왜 그렇죠? 과실이니까. 방금 있잖아요. 그죠? 과실.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한다. 과실로 봐요. 사용이익은. 사용이익은 준과실이에요. 준과실. 그래서 그걸 논리적으로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맨날 붙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부대 청구라고 생각하시고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손해배상 위약금 나와도 속지 마세요. 위약금으로 달라고 하는 것도 부대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청구와 위약금을 다 할 때 그렇겠죠. 그죠? 원청구를 하는데 너가 위반한 걸로 뭐 한 700만 원도 추가 줘야 돼. 뭐 이런 것들은 안 넣는다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잘한 것들 잘해야 돼요. 민소는 민법보다 성격에 있어서 이게 지능이 아닙니다. 성격에 있어서 더 꼼꼼함을 요합니다. 확실히 공부 방법이 달라요. 뭐 비슷한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11번 볼게요. 관할회가 옳지 않은 것은 1번 속가 2억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지법 합의부 1심으로 심판한다고. 괜히 읽었네. 너무 기초네. 그 밑에 다 나와 있네요. 그 두 문자 드릴까요? 그 두 문자 노트 내일 나가는데 그 두 문자 노트 나가니까 제가 두 문자 설명은 좀 생각할게요. 객관식 강의하면서.
제 책 같은 경우는 두 문자가 다 진하게 돼 있는데 뭐 지금 제 책으로 하는 수업이 아니니까 두 문자 프린트를 들 테니까 민소법은 3페이지밖에 안 돼요. 2페이지인가? 제2어금자재. 내 제2어금니를 자제를 몰랄까 이렇게 외우시고 그다음에 제2불비. 슬프나 울지 않는다. 제2불비, A불비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게 뭐예요? 재정 사건들이고 2억 초과고 이건 왜 또 숫자 안 썼어? 이것도 2억, 이건 2억 이하고 어음 수표는 무조건 단독이에요. 이게 지금 단독입니다. 어음 수표는 무조건 단독이고 그다음에 이 금자 들어간 게 좀 두 문자만으로 외워지진 않는데 금융기관, 뭐 대여금, 뭐 구상금 이런 것들 금자 들어간 거 되게 많이 따로 보시고 대충 가볍게 보세요. 이건 자배법, 이거는 재해, 산업재해 같은 거. 근데 여기 두 개는 이행 청구도 있지만 채무자 쪽에서 부존재 확인도 있다는 거. 그렇게 외우면 끝이에요 여기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나 까먹었다. 이게 뭐지? 이게 합의부죠? 합의부인데 이게 소가 계산이 불가능이었나? 아마 그렇고 이게 비재산권인가 그래요. 이따가 한번 종을 한번 볼게요. 자, 두 문자의 폐해, 두 문자만 외우고 두 문자가 뭔지를 까먹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게 뒤에 없나? 네, 아마 불가능인 것 같은데. 자, 계속 볼게요. 제가 나름대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2번이죠.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요거는 뭐 소송 요건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아까 관할처럼 소제기시 기준이고요. 3번 단독 사건의 단독 사건의 집업 합의부가 항소를 하겠죠. 그죠? 단독 사건의 항소는 집업 합의부가 하죠. 이걸 우리가 항소부라 그래요. 고법으로 안 가죠. 그죠? 단독 사건은. 그런데 제기된 후에 갑자기 항소심에서 이게 3억, 4억, 5억짜리가 됐어. 그러면 고법으로 이송 절대 안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별표. 꼭 기억하세요. 판례고요. 놀라운 사실은 김홍혁 교수님 모든 판례가 다 있는 그 책에 이 판례가 없어서 김홍혁 교수님 싫어하는 교수님 내면 이거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농담이고 자 4번에 4번도 별표 아주 중요한 지문.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 합의는 그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이름이 뭐죠? 민법에서 제3취득자죠. 이자에게 관할 합의가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칩니다. 물권을 승계한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고요. 이게 원칙이라고 예외라고.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지명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 관할 합의가 미치는 게 예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번 안 보고요. 중복이고요. 자, 12번. 관할 합의 옳은 것은 1번. 관할 합의로 항소심 관할 법원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합의도 너무 다 두 문자네. 그죠? 일임 특특소소 이렇게 해가지고 일임하게 자 특특소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1심이고 임의 관할이어야 되고 두 가지가 특정돼야 돼요. 사건을 특정해야 돼요. 이 매매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법원을 특정해야 되겠죠. 그쪽 법원이라 해야지. 그죠? 뭐 무슨 법원이라든지 특정 뭐 2개, 3개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소는 그 관할 합의가 이게 또 책의 주소를 찾아가야 돼요. 제가 가끔 민법이나 민소를 공부할 때 되게 나이브하게 전체 목차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약간은 꼰모 같은 이제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꼰대요. 근데 교수님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극렬 반대입니다. 근데 이게 수험생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입학 안 한 꼬꼬마들 있잖아요. 그죠? 그 막 로스쿨 합격 기다리고 요런 애들. 그 친구들 모아놓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전체 목차 보지 말라고. 그 얘기는 그거 보면 뭐하게. 뒷짐지고 보는 건데 그거 와 오늘 소송 절차를 다 개관했어. 의미가 없어요. 난 민법 민청부터 체가까지 다 개관해봤어. 어떤 목차가 있는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바로 위에 목차는 알아야 돼.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전체 보는 사람들은 그걸 또 못하더라고 오히려. 전체만 알고 와 나는 목차 킹이야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딱 이런 게 중요한데 한번 봐봐요. 관할 합의는 위에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관할 말고 관할 합의의 성질은 소송상 합의예요, 사실. 이건 잘해야 돼요. 소송상 합의 단어를 공부하면 거기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소송상 합의가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소송상 합의가 있어요. 이거는 사글이 외우고 있어서 그냥 줄줄줄 나와야 돼. 친구랑 얘기할 때. 그래서 명문의 규정이 있는 소송상 합의이기 때문에 관할 합의는 소송 능력이 당연히 필요한 소송행위로 봐요. 그냥. 그죠? 관할 합의는 소송행위고 아니, 민소법에 규정이 있는데 소송행위지 그냥. 그래서 소송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요건 이거예요. 근데 요거 은근히 빠뜨려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막 고등 래퍼 이런 애들이 소송상 합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관할 합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소송상 합의 이게 특 A죠. 이게 이제 내년도 1순위 예상 문제예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소송상 합의랑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1순위 찍었던 게 재판상 화해였는데 나와버렸고 작년에. 그 다음에 올해는 기판력을 찍어서 나온 게 기판력 찍는 것도 아닌데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 기판력이
너무 안 나왔어, 사례형에. 그러더니 올해는 너무 나왔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뭐 그렇게 해. 뭐 기판력을 다 깔아버려서 아무리 기판력 사례형 무조건 나온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같이 찍었던 게 이제 안 나온 게 소송상 형성권 행사랑 이거 다 구별해야 돼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소송상 합의랑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소송상 합의 뭐 있어요? 바로 나와야 돼요. 소치하 계약. 그다음에 부재소득 계약 그냥 나와야 돼요. 이게 민소로 공부 이제 저랑 이제 객관식 6일 동안 하고 나면 나올 겁니다. 아직 그 진도가 아니니까 그렇고 소송력에서도 서면 꼭 중요합니다. 서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돼요. 말로 못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1번 항소심 안 되고요. 2번 사건 특정 필요하고요. 3번 서면으로 돼야 됩니다. 이건 요건으로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신급 관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관할 합의를 못하죠. 신급 관할은 무슨 관할입니까? 원칙적으로 비약상고 빼고는 무슨 관할? 전속 관할. 아까 임의 관할만 된다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전속적 합의를 해봐야 임의 관할이니까 합의하지 않은 법원으로 이송할 수도 있겠죠. 아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이거 뭐 누구나 아실 것 같긴 한데 가끔 이제 공부하다 기초 중에 헷갈리실까 봐. 변론 관할과 합의 관할 합쳐서 혹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용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거동 관할이라 그래요. 당사자의 액션, 개인들의 액션으로 관할이 생기거나 없어지거든요. 변론 관할, 합의 관할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예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변론 관할이 성립할 수 있는 대상 관할이나 합의 관할로 정할 수 있는 대상 관할은 임의 관할이어야 돼요. 전속 관할도 돼요. 당연히 임의 관할이어야 되죠.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성립한 변론 관할과 합의 관할 자체도 무슨 관할이에요? 그것도 임의 관할이에요.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변론 관할과 합의 관할은 그 대상도 임의 관할에 한정되지만 그래서 성립한 변론 관할과 합의 관할도 다시 임의 관할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법원이 야 이거 너무 지연되겠는데 하면 심판편이 이송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사실 뭐 3월에 1년 시즌에서는 제일 처음에 제가 기관식 강의를 하게 돼 있죠. 학원에서. 하지만 4월과 민소 같은 경우는 5월에 하는 선사기 강의에서는 기본 내용을 천천히 훑어드리는데 계속 말씀드립니다. 객관식 강의에서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됩니다.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 강의에서도 이렇게 빨리 하진 않아요. 물론 빠르다고들 합니다. 기본 강의가. 그렇지만 이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는. 자, 좀 양해를 해주시고 13번 최신 모의고사 관할합의 중 유효한 걸 모두 골라라. 기억번 요게 최신 모의고사라는 거 19법전에 좀 동그라미를 쳐서 전체적으로 발표 하나 하겠습니다. 문제에다가 발표하는 게 가끔 있거든요. 제가 약간의 최근의 경향이 맞다든지 이런 경향이 처음 등장했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훌륭한 사례형 문제로 나올 수 있다든지 여기는 이제 요번에 나온 최초 경향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가 올드하지 않고 기억번 분양자와 입주자 사이에 분양계에 관한 소송은 다 분양자가 지정하는 법원으로 하자. 이렇게 관할 법원을 특정을 하지 않고 야 내가 정할게.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이거 판례일까요? 예, 이거 판례입니다. 그 밑에 원고가 지정하는 그냥 그 법원으로 하자.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참 이걸 비교하는 건 참 특이한 놈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거랑 비교하고 싶은 민법 변제충당 판례가 하나 있네. 맨날 나오는 게. 민법 변제충당에서 그냥 변제할 당시에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충당하자. 이런 식의 합의 충당은 얼마든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합의 충당, 합의 관할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괜히 말합니다. 나중에 파이널 때 이렇게 막 터져요. 민법, 민소도 막 비교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합의 관할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비교해 볼까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법률행위의 확가적사라 그래서 확정성 계약을 할 때 내용이 확정돼야 되는데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라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 해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채권자가 정한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관할은 소송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니은번 우리 사이의 모든 소송은 네, 안 됩니다. 사건이 특정돼야 되니까 X죠. 디귿번 종국 판결 뒤에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만 안 하는 거 뛰어넘는 거 비약상고 합의 된다 그랬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390조에 있었고요. 리을번 야 우리 둘이 임대차 계약은 서울중앙합의부를 관할법원으로 하자. 자 요건 돼요. 신급을 뛰어넘어서 얘들이 고등법원으로 하자는 안 돼요. 근데 이건 사물관할을 바꾸는 거죠. 단독이 아닌 합의부. 이거 가능합니다. 요거 별표 하나 해서요. 제가 볼 땐 이게 가장 오답률이 높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미음번. 채권 양도계약에 관한 제1심을 부산 고등법. 이건 안 되죠. 리을 미음 비교 표시하면 되겠네요. 제가 가끔 비교 표시하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리을 미음이었어요? 리을 미음. 이렇게 해놓고 이 표시, 그 다음에 묶으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맥락으로 공부하는 거랑 두 개의 구별, 차이점을 구별하라는 거, 이렇게 조금 표시가 갈 겁니다.
묶어라. 그 다음에 비교 표시. 이 비교 표시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조금만 더 보실게요. 요게, 끝날 땐 안 끝나네. 사람 환장하게. 이거 여기까지 끝나면 좋은데 좀 오래 걸렸네.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교시에 한 70분 정도씩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14번 전속관을 옳은 것은 1번은 별표하고 주의 표시하겠습니다. 별표도 하고 주의 표시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오답률도 높다는 얘기죠. 전속관을 위반한 소를 전속관할이 없는 법원으로 이송하면, 그러니까 여기도 위반했는데 보냈는데도 위반한 거예요. 전속관할이 없다 보냈는데 저쪽도 아니야. 그러면 이송받은 법원은 그 소에 관해서 심판할 수 없다는 말과 동의어는 일단 심판할 수 없다를 전체로 동그라미를 치고 옆에 이퀄하고 이송해야 라고 하고 좀 동그라미 쳐본 다음에 그것들을 다 X를 합니다. 심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심판할 수 있고요. 이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송할 수가 없습니다. 이송해야가 아니라 이송할 수 있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송할 수 있다로 쓰고 틀린 질문으로. 그러니까 정리하면 말만 복잡하게 했는데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도 기속력이 있다.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밑에 있죠, 판례가. 이송 결정의 기속력은 전속관할을 위반해도 있는 거다. 그 얘기는 뭘 못한다. 받은 법원이 뭐야 이거 우리도 전속관할 위반인데 라고 했을 때 재이송이나 전송이나 반송을 못하는 거예요. 돌려보내거나 이거 못합니다. 자, 예외가 뭐죠? 상급심은 구속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1번을 제가 왜 주의라고 했냐면 원래 중요한 지문인데 문장 표현을 되게 이상하게 꼬아서 최근에 등장했어요. 모의고사에. 그래서 심판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심판할 수 있다고 이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송 불가 이렇게 쓰세요. 이송 불가가 원래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원래는 이송 불가. 이것도 기속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기속력 있고요. 자, 2번입니다. 둘째 줄부터 봐요. 이송하면 그때까지 한 심리는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 된다. 아니죠. 이송하면은 그 처음부터 그 법원에 제대로 된 걸로 봐주고 그대로 이어받겠죠. 너무 기초적입니다. 3번. 전속관할을 위반한 거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상고가 되고 확정되면 재심이 된다. 자, 이거 확실하게 외우셔야 되는데요. 재심 사유를 일단 11호를 내일 두 문자가 나갈 거예요. 문중 변루 저주 뭐 있습니다. 구간 대법형 문중 변루 저주 이렇게 11개 딱 있어요. 두 문자.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스토리도 알려드리고 스토리 좀 들어오는데 변을 누면서 저주한다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제가 만든 두 문자 어워즈에서 맨날 그 상위권에 드는, 그러니까 제 집에서 혼자 두 문자 어워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든 거 중에 최고가 뭔가. 그거는 11호까지 순서대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외우고 있으면 이게 6호다 7호도 바로 나오는데 거기에 없으면 일단 재심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전속관할 위반은 거기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두 문자만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도 확실하게 외우셔야 되는데 항소 재심은 되는데 이게 주의라고 하든지 별표하든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하시고 전속관할 위반 되게 심대한 문제 같지만 재심이 안 되고요. 제가 이거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그 또 제재전당소 경외관이라고 두 문자 파티네 너무. 그 제재전당소가 뭐냐면은 직탐주의예요. 직탐주의. 직권탐지주의가 진짜 몇 개 없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지금 두 문자 쓰지 마시고 내일 드릴 테니까 내일이 아니라 이따가 드릴게요.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드릴 테니까 출력하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3번 해설에다 쓰시면 돼요. CF라고 하고 전속관할은 직탐주의입니다. 전속관할은 공익성이 매우 커서 직권탐지주의예요. 완전 공익성 최고야. 근데 재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구별해야 됩니다. 자, 민소를 잘하는 거에 한 5할 정도는 깔끔함에 있어요. 심오함이나 어떤 논리력 여기도 5할이 있지만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전속관할은 직탐주의지만 재심 사유는 아닙니다. 4번 항소심 법원이 전속관할 위반이네. 야, 1심 뭐 한 거야? 1심 판결을 취소한 경우에 항소법원은 판결로 1심 법원으로 이송합니까? 맞아요? 결정이에요, 판결이에요? 맞아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판결로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동그라미 하세요. 판결로 이송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송 판결이에요. 왜냐하면 취소 판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1심 판결을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송은 일반적인 이송은 이송 결정이에요. 근데 취소하고 돌려보내는 건 취소 이송 판결이라고 합니다. 옆에 419조 보세요. 그죠? 판결로 이송합니다. 이거 주의라고 좀 쓰셔야 되고요. 물론 이 지문을 출제한 사람의 포인트는 여기 있었던 게 아닌데 제가 포인트를 짚어드렸고 자, 판결로 이송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스스로 본안 판결할 수 있다. 여기가 틀린 거죠. 전속관할을 위반했는데 어떻게 당사자의 동의 따위로 스스로 하겠습니까? 이건 무조건 보내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별표. 상고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전속관할 위반을 발견한 경우에 아까 본 거네.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버리고요.
1심을 또 취소합니다. 와, 신났네. 재밌겠죠? 다 깹니다. 1심, 2심 다 깨는데 2심은 파기로 깨고요. 1심은 취소로 깨요. 그리고 사건을 전속 관할 있는 1심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자, 이거 발표하시고 로소정 3판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객관식을 풀다가 너무 지엽적인 지문을 다 옮기려고는 안 해요. 근데 이 지문 좀 옮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모의고사에 나와서 제가 뭐 로소정 1판에는 할 수가 없어서 로소정은 2판이구나 이번에는. 로소정 2판에 옮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기본서를 보실 분들 참고하시고 어차피 옮겨질 거니까. 근데 어쨌든 보통의 기본서에도 제가 이제 노소정이 178페이지인데 이제 뭐 700페이지도 있고 두꺼운 게 많죠. 두꺼운 거에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두꺼우니까 이 판례가.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판례는. 그래서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5번까지 풀고 싶시다. 15번 전속관할과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사물관할은 임의관할이죠. 2번 신급관할은 전속관할이죠. 3번 어떤 사건의 단독 재판부의 직분관할이라고 말할 때는 직사토에서 직분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여러분 직분관할이라는 말을 잊지 마세요. 직분관할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중복이라 안 보고 5번 그냥 5번은 보충 지문입니다. 어떤 사건에 관하여 전속 관할이 있다는 것은 단 하나의 법원에만 관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다만 좀 기억하시고 관할은 법정 관할과 재정 관할과 거동 관할이 있는데 재정 관할은 안 중요하고 법정 관할 안에서 법정 관할 법이 정한 게 직사토가 있는 거예요. 직사토에서 직분이 전속 관할인데 직분 관할 안에 심급 관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동 관할, 합의 관할, 법률 관할이 있습니다. 예, 15분간 쉬고 8시 10분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